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 출판사의 이수진 편집자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신오리 작가의 고마워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시노리인데요. 오른쪽이 라파엘 위르빌레, 왼쪽이 마유미 우테로입니다. 네, 이시노리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의 이름이에요. 여러 인터뷰에서 이시노리의 작업물은 마유미나 라파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시노리가 하는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의 인터뷰 답변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시노리의 이 고마워요는 국내 첫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말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먼저 인사말 영상 보시고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Nous sommes Isinori, Raphaël et Mayumi, et nous avons fait ce livre. Merci. Les éditions là-bas. Et nous sommes très très contents qu'il soit traduit et publié encore. Et on est super contents. Parce qu'en fait, on avait fait un livre sur Séoul. Nous sommes venus moins 4 ou 5 fois à Séoul pour faire un livre. C'est c'était un livre de 200 pages pour dessiner Séoul, mais par contre, aucun de nos livres n'a jamais été traduit en coréen. Nous, personnellement, nous sommes complètement fascinés par la Corée. Par la langue, par la culture, mais aussi tout simplement par ce qu'elle dit de nous, parce qu'on est, on est aussi entre deux cultures, et le fait d'avoir ce livre enfin en coréen, c'est notre premier livre coréen, et il est absolument superbe. On a la typographie coréenne et à la fois d'une beauté graphique et d'une simplicité qui correspond tout à fait bien au propos du livre, et voilà, c'est notre livre préféré qu'on ait fait. Merci beaucoup. 네, 잘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한국어 번역본은 아니지만 이미 잘 알려진 이시노리의 대표적인 책 몇 권을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마워요는 그동안의 이시노리 작업물을 참 조화롭게 녹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작업물을 함께 보시면 고마워요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인사 영상에서도 언급한 책인데요. 루이비통의 트래블북 서울입니다. 특히 서울의 구도심 모습을 정말 근사하게 그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노랑이나 주황 등의 따뜻한 계열과 푸른색을 정말 황홀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을 바라보는 이시노리만의 독창적인 시각도 확인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에 프랑스 국립박물관 연합에서 출간된 산책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으로 이시노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네, 이 책은 컨서티나북 혹은 병풍책이라고도 불리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양면 모듈을 활용해서 총 16장면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네, 이시노리는 책의 물성을 토대로 여러 실험을 하는 대표적인 작가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이 책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마유미 우테로가 주로 작업한 책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림책 작가인 베아트리체 알레마냐가 디렉팅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일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산책은 오직 이미지로만 이야기를 진행하는 책이에요. 보시면은 주인공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죠. 네,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만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서도 호랑이가 나옵니다. 네, 이제 위기와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시노리가 이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너무나 이미지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바로 흰색으로 위험과 갈등 상황을 지워버리는 건데요. 사실 흰색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주로 보게 되는 풍경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시작부터 결말까지 이미지로만 진행되는 서사도 너무나 흥미롭지만 박물관이라는 그 주제에 너무나 꼭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시노리의 대표적인 이미지 서사 작업이라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볼로냐 라가체상 스페셜 멘션에 선정된 책 2권인데요. 요거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2014년에 이제 라가체상 픽션 부분 스페셜 멘션에 언급된 그림책이에요. 이제 한치 동자라고 프로필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국어 번역본은 없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본의 일촌법사의 설화를 그림책으로 엮은 네, 책입니다. 역시 붉은색과 푸른색의 독특함이 눈에 띄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2019년에 라가체상 픽션 부분 스페셜 멘션에 선정된 책인데요. 이 책 역시 그 이시노리만의 독보적인 파랑을 한껏 드러낸 작품입니다. 네, 이시노리는 그 자신들의 아틀리에에서 고유한 색감과 고유한 그 컬러를 선택해서 인쇄를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이 아주 대표적인 그 이시노리만의 파란색이 잘 드러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가져왔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시노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더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Voilà. Le livre continue comme ça sur 200 pages. C'est à la fois un imagier et une sorte de grand remerciement à tout le voyage qu'on fait dans la vie. Voilà. 네, 어떠신가요? 네. 혹시 알아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처음에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점차 주변의 사물, 환경, 풍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나 위협 같은 인간의 마음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집자로서 고마워요의 진행과 편집을 담당하면서 집중했던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영상에서도 이시노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은 이시노리의 국내 첫 번역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탁월하고 다정한 그림책 안내자시죠. 최혜진 작가님께서 번역과 해설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해설집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76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느 쪽을 펼치시든 간에 황홀한 이미지와 색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놀라웠던 부분인데요. 고마워요는 176쪽 내내 마치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처럼 고마워요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낭독을 들으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고마워요 뒤에는 고마워요의 그 대상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무엇에 고마울까? 고마운 대상을 어떻게 그렸을까? 궁금해하면서 읽었는데요. 다 읽고 나면 이 책이 하나의 모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필연적으로 앞으로 와서 천천히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처음보다는 조금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한 번도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적 없던 대상까지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전환이 너무나 놀라웠고요. 오직 두 마디로 그 서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 학교 출판사와 프랑스 라파티 출판사의 공동 제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일명 코에디션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박물관에서의 산책,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산책이라는 그 컨서티나북을 인쇄한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최종 파이널 판을 프랑스 출판사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 이시노리가 의도한 색감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해설집의 크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정말 손바닥 크기의 해설집이고요. 총 16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혜진 작가님께서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시노리 작업을 아주 잘 엮어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먼저 읽어보시고 이 해설집을 함께 읽으시면 고마워요를 더욱 풍성하고 그리고 더욱 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림책이 어떤 책인지 정말 이 제목처럼 그림책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랑스 현지에서 이시노리 고마워요에 대한 찬사예요. 저는 이 중에서는 리베라시옹의 찬사가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페이지마다 아름다움을 쌓아가는 작품을 발표했다. 고마워요, 이시노리. 네, 저 역시 이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화나고 슬픈 일들이 연달아 좀 많이 있어서 되게 괴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는데 이 책이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할 그림책은 언제나 영원히라는 책이고요. 이탈리아의 작가 키아라 로렌조니가 쓰고 마르코 소마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번역은 엄혜수 선생님이 하셨고요. 원서입니다. 원서의 원제는 아데소 에 페르 셈프레라고 해서 나우 앤 포에버의 의미이고요. 직역을 해서 지금 그리고 영원이라고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언제나 영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쁘죠? 잠깐 작가 소개를 하고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을 쓴 키아라 로렌조니는 이탈리아의 변호사이자 어린이책 작가입니다. 2009년에 첫 책을 출간했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림책으로는 꿈을 꿔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또 여러 종류의 시리즈 책도 있고 이렇게 많은 책들을 내고 있고요. 변호사와 어린이책 작가라는 그런 특이한 뭔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키아라는 변호사의 일과 작가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일 모두 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중요한 그런 것이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마르코 소마는 많이들 아시죠? 네, 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들이 소개돼서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니크해서 그림만 딱 봐도 한눈에 마르코 소마 작가의 그림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모노톤을 결합해서 이야기의 느낌을 더 잘 살렸습니다. 언제나 영원히는 상실과 결핍에서 오는 상처를 섬세하게 다루면서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책인데요. 여러분도 어떤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연달아 큰이모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른이라도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영원히는 이 앞에 보이는 아빠와 올리브가 주인공입니다. 글을 쓴 키아라는 이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올리브와 아빠가 겪은 고통과 상실을 섬세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은유를 담아서 감동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소마는 올리브와 아빠의 고통과 결핍을 회색 구름 형태로 형상화하고 둘의 이야기를 결코 우울하지 않은 색감과 섬세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여백을 두어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와 상처를 쓸 수 있는 침묵과 상상의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에서 보여주는 회복 방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주제는 살아있는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또 동시에 해소할 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저의 아픔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만의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도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오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무탈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들을 가지고 새해를 그래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무말미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런 단어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거짓말 안 돼, 힘내라. 정치적인 발언 아니고요. 2월, 3월, 4월에 여러분이 나무말미를 통해서 만나게 될 책의 주제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책은 우리 집은 둥지야라는 그림책이고요. 반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쯤 되면 되게 봄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2월만 돼도 바람이 이제, 온기가 느껴지죠. 그리고 나뭇가지 끝에 이제 눈이 이제 생기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우리 집은 둥지야를 보면 이제 봄이 움트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봄을 향해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고 싶습니다. 오늘 요즘은 좀 따뜻했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 한번 이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호연 선생님께서 엠마 칼라의 책 다 좋아요 하셨는데요.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를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숙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무를 만날 때로 제가 이 꾸시사회 때 선생님들과 만나 뵀었고요. 두 번째 책도 꾸시사회 때 가지고 와서 만나 뵀었거든요. 이호연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달달북스 이달 대표님이 그때 100권 프로젝트 하면서 소개해 주시기도 했었던 작품이죠. 나무를 만날 때. 그리고 시간이 강물처럼 흐를 때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원서도 너무 아름다운 책이죠. 네, 원서도 구입해 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책이 바로 요 우리 집은 둥지야라는 책입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을 지금 반출판사에서 쭉 출간해 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번역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엠마 칼라의 세 작품에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 자연과 생명, 그리고 순환에 관해서 작가님이 꾸준히 이렇게 탐구하면서 작품을 해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이 작가의 그 일상과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작가가 그 산책하는 매일, 그리고 집 뒤에서 관찰하는 정원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숲에서 매일 이제 그림을 그리고, 물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가님이신데, 잠깐 인스타그램 있어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본인의 작업물들을 이렇게 많이 오픈하고 계시거든요. 그 노트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노트에 그렸던 그림이 어떻게 또 그림책 안에 들어갔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제가 가져온 이 액자 속 그림도 오늘 저희 책의 한 장면으로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엠마 칼라이 작가님은요, 어릴 때부터 그림이 너무 좋았대요. 이제 글그림 두 개 다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세 작품 다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부를 하고, 어린이책 일러스트를 공부하시면서, 맞아요. 이숙진 작가님 말씀처럼 그림도 판매하세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걸어두면, 이렇게 정말 집 안에 있어도 산책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리시고요. 근데 201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이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그만두고 그림에 대한 창조적인 연습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룹, 클럽을 이제 창설을 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유하는 이런 이제 여정을 이어오고 계시고, 현재 이제 자연에 관한 이런 다양한 그림책들, 네, 이렇게 출간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볼게요. 우리 집은 둥지야. 제가 번역가의 말을 쓰면서 이렇게 써보았어요. 생명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떠남이라는 삶의 근원적인 여정을 둥지라는 은유를 통해서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이다라고 썼거든요. 여러분이 작가예요.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그림책을 쓰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집을 무엇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실 건가요? 우리 집은 무엇이야? 궁금해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나무야! 이라 대표님, 우리 집은 일터야. 뭐긴 뭐야. 작업실이나 집이나 뭐 다름없다. 네. 우리 집은 책방이야. 쉼이야. 안식처야. 그림책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이. 우리 집 자체가 책방이네요. 우리 집은 엉망이야. 우리 집은 각자 플레이야. 우리 집은 키즈 카페야. 우리 집은 버터야. 이유도 좀 써주세요. 송참새 선생님, 왜 버터일까요? 달콤하고 포근하고 녹아서일까요? 충전기, 임경희 선생님, 맞아요. 우리 집은 충전기야. 있습니다. 도서관이야. 그림 가득한 놀이터야. 우리 집은 전쟁터야. 아까 그 버터 느끼해서인가요? 네. 정리가 필요해. 우리 집은 사탕이야. 좋아하는 거 내가 버터를 좋아해서 우리 집은 내가 좋아하는 버터야라고 썼군요, 아이가. 네, 좋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을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 이 그림책은 이전에 이제 만나본 그림책은 이제 삶의 끝에, 이별하는 이제 시기에 또 읽으면 좋은 그림책이라면 이 그림책은 우리 집에 누군가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집에, 돌 지음 아이가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우리 집 아기는. 아니면 이제 곧 돌이에요 하는 아기가 있다면, 그런 아이를, 네, 20년, 20년 된 아이가 있다, 우리 집에는. 정신 연령은 아직 안 된 아이가 있다. 31돌 된 아이가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특히, 100일 된 아이 있어요, 강지빈 선생님. 100일 신생아기 냄새 너무 그립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군대 가서 설에 휴가 나오는 아들도 있고. 맞아요. 이 그림책은 이제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 집에 아이를 맞이할 때 읽어주면 참 좋은 책이에요. 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선물하기 또 참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경험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곳에 이제 아이를 맞이할 때, 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아이를 맞이할까 생각하면서 또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중2 아이도 계시고. 네, 우리 집은 이불이야라고 또 하신 분도 계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무엇일까? 이 작가님은 우리 집은, 둥지야라고 표현을 했고요. 뒤에 이제 작가의 말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그 빗들 정원에서 이제 새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으신 거예요. 참나무가 이제 그 뜰에 있었는데 거기에 깃드는 파랑 새들을 이제 보면서 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쓰신 작품입니다. 작가의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만들면서 이사를 했어요. 덕분에 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추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사한 집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정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쵸?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광경이 우리 집 정원의 광경이라면, 그쵸?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경이로운 공간이죠.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 부엌에 서서 새들을 관찰합니다. 찌르레기와 개똥집박이, 참새와 방울새가 놀러 오거든요. 어느 날 정원 뒤쪽에 서 있는 오래된 참나무에 파랑새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파랑새 가족은 다른 새들보다 조금 수줍어했지만 종종 사과나무 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죠? 다양한 새가 놀러 오는 집이에요. 새들이 자라며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1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계절은 우리에게 새롭고 특별한 보물을 선사합니다. 마음껏 관찰하고 탐험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자연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작가의 말이 있고요. 이선혁 선생님 벌써 빈둥지 걱정하고 계셔요. 그쵸? 아, 날아가라. 이제 있을 때는 날아가라. 이러는데 막상 그날이 오면 아쉽고, 우리 왜 애기 키울 때도 깨어있으면 재우고 싶고, 자면은 깨우고 싶고 그런 거처럼, 네, 벌써 아쉽기도 하고, 섭섭해지기도 하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쓰여진 책이고요. 이 그림책 우리 집은 둥지아는 부모의 품과 안식처로서의 집이 지닌 의미를 정원에서 관찰한 새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제 그려냈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맞이하는 설렘부터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또 떠남을 준비하는 순간까지 양육자와 아이가 경험하는 보편적이죠. 누구나 자녀를 키운다면은, 아, 뭔지 알아 하는 그런 감정인데 굉장히 특별하죠. 생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너와 나와만 우리만 아는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또 있죠. 그것들을 시적인 언어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역자의 말로 써보았고요. 음, 이제 자신의 둥지를 돌보고 또 누군가의 둥지가 되어주는 삶의 순환.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방법을 또 배워가죠. 여기 지금 선생님께서 빈둥지 나쁘지 않아요. 이제 둘째까지 떠나보내고 저를 위한 시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그 돌봄의 가치, 그것을 굉장히 그 본질적인 것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따스하게 비춰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느 한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좋아합니다. 이번 책 역시 인스타에서 본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잘 빚어진 만두에 고양이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 고양이 인형을 주인공으로 썼는데요. 딸아이가 붙여준 이름인 냥냥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냥냥이는 능력자기보다는 모든 게 느리고 어설픈 고양이예요. 주변에서는 이런 냥냥이를 무능력하거나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냥냥이는 무능력하거나 무성의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냥냥이의 모습은 제 어렸을 때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전 빠른 연생도 아닌데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어요. 1년 일찍 들어간 이유는 유치원에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서 항상 춤을 추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춤추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차라리 학교를 일찍 들어가겠다. 그래서 1년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1년이나 학교를 일찍 들어가니까 한글도 전혀 안 됐고 신체 능력도 남들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중력도 좀 약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주의 3만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놀 때도 많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나 공터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도 좀 잘 못했고, 특히 이제 달리기가 필요한 게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잘 못하는 이유로 항상 놀이터의 깍두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깎였었는데요. 근데 4학년 때부터는 좀 달랐어요. 공부도 좀 그 전보단 잘하게 됐고, 달리기도 맨날 꼴찌만 하다가 3등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회에서 공책도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까닭은 1학년 때부터 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혼자서 달리기 연습한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 노력 없이 좌절만 했다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을 느끼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나이 때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나이 때 그걸 못하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넘어서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보다 앞서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50까지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심지어 50대에는 이제 100까지로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해놓은 틀에 모두가 완벽하게 들어맞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생김새도 능력도 속도도 모두 다르죠. 처음부터 모두 같은 틀에 같은 속도를 맞춰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속도에 맞게 즐겁게 임한다면 모두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고향만두에 나오는 냥냥이처럼. 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중학교 때 처음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습작을 하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시를 좀 써서 여러 공모전과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물론 입상이나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 중간에 이제 두 출판사에서 반자비 출판이라고 이제 출판사가 반을 부담하고 제가 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근데 돈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 작품을 100% 인정해 줄 곳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인터넷 소설이 좀 유행을 할 때가 있어서 그때 또 인터넷 소설에 도전해서 완결을 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한 편을 썼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도 또 썼는데, 동시가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어진 푸른 문학상이라는 곳에 계속 투고를 했습니다. 역시 뭐 결과는 똑같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과 동화책에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기고 또 투고를, 습작을 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투고하는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드디어 첫 출간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가의 길을 가보고 싶어서 작가교실에 등록을 하고 지금도 이제 졸업생들과 계속 합평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긴 습작의 과정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좀 연습할 수 있었고 남들과는 다른 시선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또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까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 이름으로 된 몇 권의 책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서툴고 남들보다 느려 보이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만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느림이라는 주제로 귀여운 고양이와 동물 친구들이 나와서 재밌게 구성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또 굉장히 좀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느렸던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너무 많이 해서 고향만두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해서 작업을 바로 수락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는데요. 색연필 스케치로 이제 주인공 캐릭터와 냥냥이 캐릭터와 나머지 그 중요한 주인공 캐릭터들을 이렇게 스케치로 잡아보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나 스케치를 잡고 색감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디지털 작업으로 이렇게 고향만두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만두 작업을 마치면서 제가 가장 뜻깊었던 장면은 이 마지막 수업의 특별 수업의 교실 장면이에요. 냥냥이가 주인공이지만 다른 느린 동물 친구들도 각자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책상 밑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아이들의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냥냥이지만 이 느린 아이들도 다 주인공이다. 그런 느낌을 좀 작가만의 좀 그런 거를 팁을 조금 줬고요. 조금만 더디고 좀 느려도 요즘에 좀 되게 비교 당하기도 쉽고 또 불안해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비난과 지적보다는 냥냥이처럼 각자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제 고향만두가 예스24에서 펀딩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펀딩 중에 이제 그 책을 사시면 이렇게 귀여운 만두키링과 귀여운 여기 스티커도 주니까요. 펀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향만두의 박소영이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상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작년에 볼로냐 아동 국제 도서전에서 이 작품의 더미 버전을 보여줬었고 현재는 미국 카라츠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순서네요. 그 전에 이제 최수연 사회자님이 뽀삐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무지개 우체국의 주인공 리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리치 맨투맨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요. 제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리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름은 정리치고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 뒤에 성씨 붙여주시죠. 저희 집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2006년생, 낭낭 18세고요. 이제 최애 장난감은 고기 삑삑이. 이제 최애 간식은 오이, 당근, 사과 같은 아사기류를 좋아하고, 이제 성격은 용맹하고, 시크하고, 말대꾸를 꽤 잘합니다. 이제 이 성격은 그림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리치는 모험을 좋아하고, 겁이 없고, 호기심이 많아요. 이제 이런 리치가 어떻게 무지개 우체국으로 모험을 떠나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옥탑방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제 옥탑방에서 오리 2마리와 메추리 4마리, 병아리랑 산 적이 있는데, 이제 노란 오리는 예삐, 청둥 오리는 청이라고 이름 붙여준 적이 있어요. 특히 노란 오리 예삐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다 커서는 이제 저희가 키울 수 없으니까 농장으로 보내게 됐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달님을 보면서 엉엉 우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게 제 인생 동물과의 첫 이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리치와의 이별을 하는 당일날 꾼 꿈이 있어요. 리치가 연희과 윤슬이 가득한 호수위를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데 노란 오리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오리들이 줄지어서 쫄쫄쫄쫄 뛰어갔어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예삐였던 거예요. 이제 리치는 자기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때처럼 울지 말라고 마중을 나와준 듯 했어요. 그리고 리치가 그날 오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이제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어서 머리맡에 꿈 노트가 있거든요. 이제 꿈을 꾸고 적기만 하지 보통 이미지화를 해두지는 않아요. 근데 꿈의 이미지와 색감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그림으로 그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배경 뒤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꿈이 리치가 준 선물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오리가 지구별에 있는 저한테 배달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동물들이 지구별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재밌겠다.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게 무지개 우체국이면 어떨까? 그렇게 바로 무지개 우체국의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들이 무지개 우체국의 배달부가 됐고 리치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무지개 우체국에 도착을 해서 모험을 하는 주인공이 된 거죠. 이제 무지개별에서 리치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이제 실험실에 살던 흰 쥐는 오색숲의 약초들 어떤 병도 낫게 하고 싶어 하고, 모피 사냥을 피해서 여름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깨소금 모래성의 담비와 이제 학대받던 서커스를 떠나 별과일 농장에서 배부름을 찾은 코끼리, 그리고 길고양이 시절을 기억하며 작은 고양이들에게 집과 음식을 나눠주는 퐁퐁눈 마을 털덥수루 고양이, 리치의 이야기도 있지만 무지개 우체국을 통해 저는 동물들의 권리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동물들을 사랑을 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편지를 총괄하는 우체국의 이야기로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우체국 컨셉이 잡히니까 무지개별에서의 리치의 추억이 담긴 우표를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다가 다음날이 돼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이제 수작업의 시간들인데, 저는 이런 비하인드를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이제 리치와 독자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랑이 듬뿍 담긴 수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타블렛을 라이트박스 삼아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고, 저렇게 색연필로 스케치를 뜨고, 스체와 가시로 3차까지 색칠을 하고, 마카로 덧대고, 또 라인을 칠하고, 파스텔까지 칠한 뒤에 픽서티브를 뿌리고, 그런 뒤에 디지털 후 보정이 시작돼요. 재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리치와 예삐의 캐릭터를 가지고 또 다른 상상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리치의 캐릭터로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주 용맹해야 되고, 때론 새침해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리치는 무지개별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살까? 인공물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동물이니까. 사과를 좋아하니까 거대한 사과집을 한번 지어볼까? 요리는 뭘로 하면서 살까? 리치와 예삐가 무지개별의 산속에서 유니콘을 만난다면 어떨까? 리치와 예삐가 무지개별의 바다에서 겪는 단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작업들이 저는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서로 닮아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치와 똑같이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치의 무지개별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해서 무지개 우체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스타 from.rpo 여기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과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업로드 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일 전이 리치의 2주기였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졌다 싶다가도 이제 찬바람이 부는 지금 같은 계절이면 아직도 좀 아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반려동물과의 이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별은 다 아리고 마음에 깊이 남잖아요. 근데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피어나듯이 언젠가 떠올리면 좋은 기억만 피어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리치가 저에게 전해준 특별한 이야기인 만큼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가끔 슬픔에 가슴이 사무치게 아려와도 단단히 이겨낼 무서운 날들을 리치와 제 그림책 무지개 우체국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